이 영화를 볼까 분석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저는 너무 뜬금없이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화장보다 화장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진정한 제가 근 1년 전에 클렌징 기계를 샀어요. 클라리소닉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을 텐데 정말 이 기계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지 싶을 정도로 정말 구석구석 그리고 진짜 화장 지우기 귀찮을 때 그냥 얼굴에 대고 있으면 이렇게 화장이 지워지듯 그래서 너무 그 기계를 보면서 아니 이 기계 없이 내가 그동안 지난 20년 넘게 어떻게 살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기계 없이 어떻게 살았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늘 하는 영화가 약간 그런 기계 문명과 관련돼가지고 두 분께 세빈님과 여름님께 이 기계 없이 어떻게 살았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두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갑자기 궁금하네요. 네. 그 아까 화장 클렌징 폼 기계요? 네, 클라리소닉. 본 적이 없어서. 되게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클라리소닉도 있고 저렴이 버전으로 올리브영에도 막 맞아요. 남성분도 있어요. 남자친구도 써요. 클렌징 폼을 얼굴에 바르고 이렇게 기계를 풀면 거품이 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브러쉬로. 얼굴에 대면 이렇게 근데 그냥 손으로 하는 것보다 깨끗한 게 예. 그게 미세먼지 뭐 미세먼지 이런 것도 있고 미세하게 이거를 이 모공과 각질 이런 걸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따로 뭐 각질 제거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갑자기 클라리소닉 클라리소닉이요? 좀 애워둬야겠다. 갑자기 기계의 영어 아니 그런 제품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상이 안 돼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두피 막 이런 거 두피 마사지 하고 싶어요 저. 그런 건가? 정말 이 기계 정말 강추합니다. 따봉이에요. 제 삶의 모토와 굉장히 맞네요.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 두 분께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두 분한테 클라리소닉 같은 기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가지고 세빈님과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기술 어떠세요? 기계 네. 하면 생각나는 게 진짜 인터넷이 가장 먼저 저는 떠올라요. 네. 요즘에는 TV조차 예전에는 뭐 케이블 TV나 아니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밖에 실내 안테나가 있었던 시절도 있잖아요. 그게 전파를 받아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TV를 볼 때도 다 인터넷으로 해서 IPTV로 보니까 예전에 어떻게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살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하루에 아침을 갖다가 보면은 꼭 데스크탑 내지는 노트북을 켜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메일을 확인하는 게 출발이거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꼭 노트북 열어서 다음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에 한번 쭉 기사를 훑은 다음에요. 또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애니벌바를 이렇게 봐요. 오늘은 뭐가 올라왔나 이렇게 검색하는 게 일상이 돼가지고 아까 제이님께서 클라리소닉이 자신의 요즘에 정말 필수품된 기계라고 한다면 저에게는 인터넷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름님은 이 기계 없이 어떻게 살았지? 라는 물건 있으신가요? 저는 온수매트요. 맞아. 전기 매트보다 훨씬 좋은 네, 전기장판 아닙니다. 온수매트. 온수매트입니다. 온수매트는 어떤 장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예민한 편이어서 그런지 그런 전기장판 이런 거 쓰면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맞아. 찌뿌둥하고. 네, 약간 전기파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전기 방석 이런 것도 너무 추우니까 쓰긴 쓰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막 그 몸이 되게 찌뿌둥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온수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일러 시스템이랑 똑같이 물을 데워서 매트를 데우는 거여서 진짜 온돌처럼 은근히 맞아. 이렇게 따뜻하고 그래서 더 보온 효과도 크고 되게 오래 가고 그래가지고 좋더라고요. 머리도 안 아프고 소음도 없고 네, 그래서 너무 좋고 그거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런 느낌이에요. 또 적으시고 있어, 세미님. 아니에요. 뭐 저희 방은 좀 따뜻했어요. 저도 옛날에 온수매트 키고 자는데 그게 물 끓는 소리가 나요. 맞아. 부글부글. 근데 저희 집에 제 친한 강아지 있거든요. 제 절친 강아지가 놀러 왔는데 걔가 아파가지고 계속 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강아지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근데 걔가 잠을 자고 있고 저는 온수매트 키고 제 침대 위에 누워있는데 계속 그 강아지 뱃속에서 꾸룩꾸룩 소리 나가지고 어떡해 진짜 죽나 이러면서 너무 제가 공포에 막 질려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온수매트가 난 소리라서 되게 평화롭게 다시 잤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나요.
그 강아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죠? 네, 잘 살고 있어요. 왜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오늘 블레이드 러너 리들리 스콧의 감독판이라고 해야 되나? 파이널 컷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작품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저희가 이번 달 특집으로 황골탈퇴 리메이크 작품으로 두 번째 작품으로 블레이드 러너를 가져와 봤는데 괜히 괜시리 블레이드 러너 저는 진짜 태어나서 본 적 없는데 왠지 기계적인 그런 기계 민망과 연관되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저희가 블레이드 러너를 선정해 봤는데 이 영화를 추천한 게 바로 저희 세비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영화를 어떤 경로로 추천하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추천했는데요. 블레이드 러너에 대한 또 어린 시절의 추억 돋는 기억이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그 자막이 아니죠. 더빙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그러니까 더빙으로 봤으니까 극장에서 본 건 아니고 예전에 MBC에서 이제 주말이 되면 주말의 명화가 있었죠. 요즘엔 없죠. MBC를 워낙 본 지가 오래된 적이 있어서 게다가 요즘에 영화를 더빙으로 보는 경우가 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외국 영화는 그냥 자막으로 보니까 그 당시에 주말에 더빙판으로 이 영화를 봤었는데 그 당시 봤던 블레이드 러너는 파이널 컷이 아니었고 US 버전의 극장판이었어요. 이따가 좀 얘기를 나누겠지만 파이널 컷과 극장판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파이널 컷 있고 극장판 있고 감독판 이렇게 세 편인 건가요? 그러니까 세 편 정도인데 극장판이 이제 US 버전, US 컷으로 하나가 있는 거고 이게 몇 년도인가요? 1982년대에 개봉된 게 있고 그 다음에 1900 몇 년입니까? 그 다음에 92년도에 감독판이 나와요. 감독판이 나오고 다시 2007년도에 파이널 컷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버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 영화를 갖다가 추천할 때 파이널 컷을 많이 추천하죠. 네, 감독의 최종적인 버전으로서. 특히 리들리 스콧 감독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를 하여간 많이 고치는 것 같아요. 편집을. 그래서 전 싫어해요. 그래요? 그게 좀 이상해요. 물론 한편으로는 장인 정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편집을 잘하지. 근데 그게 또 대표적인 작품이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뭔가 더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의 왕국이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그게 극장판은 정말 평이 나쁘거든요. 근데 감독판은 정말 평이 좋아요. 그게 너무 제작사랑 이게 합의를 잘 못한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맞아. 그래서 싫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이게 확실히 감독판이나 파이널 컷으로 가면은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 올해 그 누굽니까? 드니 빌레브 감독이 만든 일종의 후속작. 네. 블레이드 러너 2047이 좀 망했잖아요. 흥행은 좀 실패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이게 2시간 러닝 타임이 훨씬 넘어요. 160분? 예,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국내 관객뿐만 아니라 다른 관객들, 다른 나라의 관객들도 좀 호흡을 따라가기 힘든 것들이 좀 있죠. 근데 제가 일단은 이 영화를 추천한 이유는 저희 어린 시절 기억을 복돋기도 하고 이 영화가 SF 장르 면에서나 다른 애니메이션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리메이크로 한번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리메이크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계속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었으니까 예, 리메이크로서 한번 추천드렸습니다. 여름님은 블레이드 러너를 좋아하셨나요? 저는 우선 제 세대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어렸을 때도 이 영화 되게 명작이래, 되게 유명하대,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파이널 컷이 나왔으니까 그 파이널 컷만 본 세대인 거죠. 그랬는데 저는 막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생각해보면 막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이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매니아가 많고 그래서 이 영화가 왜 좋다는 거지? 전 되게 이해를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블레이드 러너를 모티브로 한 게임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 그래서 그런 게임에 대한 인상? 괜히 여자들 게임 싫어하잖아요.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전 이 영화에 대한 그냥 인상 자체가 별로 안 좋았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도 블레이드 러너를 진짜 안 봤거든요. 음. 그렇게 책에서 언급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보지 않았었어요. 네, 저희가 이 컨셉이 맨 처음에 개편하고 나서 컨셉이 안 본 영화 본척하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로 저는 블레이드 러너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 기대가 되고 이 영화를 추천해주신 세미님의 완벽한 스포일러로 통해서 한번 저도 본척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예, 제가 한번 완벽한 스포일러, 대략적인 좀 스토리를 갖다가 얘기 드릴게요. 이 영화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자막이 길게 나오죠. 이게 배경도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래서 좀 뭐 진이 빠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21세기 초에 타이렐이라는 회사에서 복제 인간을 여기서는 리플리컨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리플리컨트를 갖다가 제작을 해서 거의 인간과 동일한 넥서스 단계까지 도달해요. 그러니까 넥서스 단계는 뭐냐라고 봤대. 유전공학자들이 이 리플리컨트를 만들 때 지능이나 어떤 능력 면에서 거의 인간과 유사하게. 그리고 주로 이 리플리컨트를 어디에 이용하냐면 그 다른 행성의 개척, 뭐 식민지라든지 어떤 전쟁, 전투에 이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넥서스 6 전투팀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반란을 일으킨 넥서스 6 리플리컨트들한테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것을 갖다가 영화에서는 사형 집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해고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엑스큐션이 아니라 리타이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형 집행이 아닌 해고를 갖다가 담당하는 경찰을 갖다가 블레이드 러너라고 부른답니다. 블레이드 러너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자막이 흘러간 다음에 본격적으로 영화가 출발하는데요. 가장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여기 보면은 2019년에 11월에 LA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심야에 불꽃이 막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네온사인이 반짝반짝하는 그 도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당시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1982년도에는 2019년을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이 2017년이잖아요. 그런 것과 비교해 보시면 이런 것도 재미난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하고 환경 오염 때문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벌써 외국이 아니죠. 외국이 아니라 다른 행성으로 식민지 이주가 본격화된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던 넥서스 6의 리플리컨트들이 지구로 잔입을 합니다. 남자 셋, 여자 셋이죠. 그러면서 잔입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과 외견상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딱 구별되는 게 있는 게 리플리컨트의 수명이 딱 4년입니다. 예. 여기에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노이베티와 리온, 그 다음에 조라, 그 다음에 군인의 어떤 위안부 역할을 담당하는 프리스, 이 4명의 리플리컨트가 잔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리플리컨트의 제작사인 타이렐사에 침입해서 한 사람이 죽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드 러너였던 한 명의 형사를 살해하고 도주합니다. 여기에 노련한 전문 블레이드 러너인 데커드, 해리스 포드가 맡고 있는 그 남자 주인공을 소환하게 됩니다. 데커드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요. 타이렐사의 창업자이자 제작자인 타이렐 박사를 갖다가 방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카라고 소개받은 네이첼을 만나게 됩니다. 몇 가지 질문 테스트를 통해서요. 네이첼이라고 소개받은 그 조카조차 리플리컨트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런저런 이제 증거를 포착해서 수사를 갖다가 쭉 이어가던 중 탈출한 리플리컨트 하나였던 조라를 사살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네온의 공격에 위험에 빠지지만 이때 네이첼이 나타나면서 데커드를 갖다가 도와주게 되면서 미묘한 둘 사이의 어떤 감정이 싹트게 됩니다. 한쪽은 인간이고 한쪽은 리플리컨트.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해리슨 포드가 맡은 데커드가 과연 인간이냐 리플리컨트냐 이것도 좀 논쟁거리예요. 이 얘기도 이따가 조금 나눠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탈출했던 리플리컨트 중에 프리스는 어떤 유전과학자 세바스찬에게 접근해서요. 노이와 함께 자신의 창조주인 타이렐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타이렐 박사를 만나러 찾아간 이유는 자신들의 수명이 4년인데 이 수명을 늘리기 위한 어떤 방책, 방법이 있는지를 갖다가 물어보기 위해서 잔입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타이렐 박사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에
노이는 분노해서 타이를 박사와 세바스찬을 살해하게 됩니다. 데커드는 세바스찬의 아파트에서 프린스와 노이를 갖다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들과 대결을 하는 와중에 도망치게 됩니다. 건물에 매달리는 와중에요. 그 위기의 순간 노이가 데커드를 살려주고 수명을 마치면서 이 영화가 거의 말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영화의 이제 끝은 조금 분분해요. 제가 처음에 봤던 1982년도 개봉작 내지는 주말의 명화에서 봤던 더빙판에서는 데커드와 그 다음에 아까 쇼 영이라는 배우가 담당했던 네이첼이 차를 타고서 어디로 떠나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요. 파이널 컷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파이널 컷에서는 자신의 집에서 잠든 쇼 영을 데리고 데커드가 데리고 나가면서 문이 닫히면서 끝나게 됩니다. 예, 이게 대략적인 블레이드 러너 파이널 컷의 이제 줄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 영화를 보지 않아가지고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약간 어렴풋이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2019년의 LA를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2017년의 LA는 라라랜드인데 그리고 제가 그거를 봐가지고 블레이드 러너 이번에 개봉한 걸 봐가지고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서사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좀 인물이 많다고 해야 되나? 인물이 가장 주요한 인물은 아까 얘기했던 해리스 포트가 맡았던 데커드 라는 인물이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고요. 그게 블레이드 러너로서 경찰로서 아까 탈출한 4명의 리플리컨트를 찾아다니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리플리컨트가 4명이 나오는데 아까 노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리온, 그 다음에 조라, 그 다음에 프리스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이를 제외한 그 리플리컨트는 좀 주변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대결을 하는 인물은 노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으로 그 죽음을 맞는 리플리컨트도 노이죠. 그 비 오는 밤중에 그 유명한 시적인 대사를 읊으면서 살려주면서 데커드를 살려주면서 죽음을 맞잖아요. 예, 그렇대요. 밤이나 비 이런 배경을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그 이번에 개봉한 블레이드 러너에서도 비 오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주인공인 이름도 생각 안 나. 제가 보다가 잠자가지고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주인공이랑 그 로봇도 아니야. 그 인공적인 그 애인 있잖아요. 집에 사는 홀로그램. 그 홀로그램이랑 같이 AI. 비 오는 거 이렇게 맞는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세미님이 추천을 했을 때 그 이번에 개봉한 영화가 리메이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후속작이더라고요. 네, 후속작. 그래서 비가 내리는 장면이나 밤 장면 같은 게 인상 깊게 딱 순간적으로 기억나는 게 많아가지고 이번에 개봉한 작품에서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밤이나 비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는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 러너 파이널 컷과 더불어서 블레이드 러너 2047 최근에 개봉한 영화도 같이 봤거든요. 이게 도입부가 거의 같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도 그 야경의 LA 거기를 갖다가 전경을 비추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나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이번 배경도 LA. 예, LA예요. 두 편의 영화가 다 밤과 비가 주요한 소재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 영화가 처음 개봉했을 때 82년도 그 이전에 제작할 때는 아마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예산의 문제 때문에 밤과 비를 갖다가 쓸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이 영화도 예산을 초과해서 만든 영화였고 아마 리들리 스콧이 이 당시에 블레이드 러너와 더불어서 좀 제작, 감독 의뢰를 받았던 게 듄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듄이라는 SF 영화. 그런데 두 작품 중에 조율하다가 왜 블레이드 러너를 제작하게 됐냐면 그 당시 자신의 첫 형이 사망하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우울한 분위기와 더불어서 이 영화를 갖다가 제작을 갖다가 의뢰를 받았게 된 거죠.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왜 밤과 비였을까? 이게 디스토피아잖아요. 유토피아가 아니거든요. 아까도 좀 우습다고 생각했던 게 80년도에 2019년은 굉장히 먼 미래라기보다는 가까운 미래였었고 이 정도의 미래면 우리가 우주 바깥으로 나가서 식민지 행성도 개척하고 그 다음에 지구는 정말 망조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좀 재미난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왜 하필 LA일까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대기오염이 심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미국 여행 가서 느낀 게 진짜 사람들이 쓰레기 막 버리거든요. 우리는 분리수거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막 혼내면서 같이. 근데 걔네는 막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오빠가 원래 다른 동네에 있다가 그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오히려 그 LA가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분리수거를 진짜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안 하는데 그나마 환경을 신경 쓰는 서부의 뭔가 그런 자존심 약간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냥 왜 하필 LA지? 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이 이제 2년 후잖아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근데 요즘에 복고가 다시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지? 막 90년대? 80년대 유행하던 옷 스타일이 다시 막 있기도 하고 그게 멋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를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에 그런 부분들이 있나? 그러니까 유행하고 있는 그 시대의 느낌이 있나? 라는 게 궁금한데 혹시 여름님은 그런 게 느껴지셨나요? 저는 이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되는 그 LA랑 그 LA의 차이나타운이 엄청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전 그걸 되게 안 좋게 보였던 게 이 영화가 되게 디스토피아고 이 지구가 완전 LA가 다 완전 타락했다고 해야 되나? 완전히 망해버린 도시인데 진짜 동양인들이 엄청 많이 등장해서 약간 왁자지껄하고 시끄럽고 주인공도 맨날 돈부리 먹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양의 이미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LA 도시에. 그리고 되게 막 일본 기모노 입은 여성들 막 이렇게 전광판에 나오고 저는 이게 정말 할리우드에서 동양을 이렇게 보는구나 약간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땐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 망해버린 지구에 맞아. 그렇게 동양인들이 남아서 왁자지껄한 이런 분위기에서 되게 저급한 그런 느낌으로 이미지가 그려지는 게 그게 좀 불편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에는 동양이 LA를 점령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LA를 그렇게 망친 도시에 그냥 살고 있는 잔류하는 그런 소시민들의 모습으로 동양인들이 나오는 게 저는 좀 불편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한글도 종종 등장하잖아요.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차이니즈 캐릭터 한자도 등장하고 일본어도 등장하고 한국어도 등장해요. 아까 그 요즘에 개봉했던 블레이드 러너 2047에서도 마지막 정도인가요? 거기 이제 남자 주인공이 그 찾아가는 해리스 포드 전 블레이드 러너를 찾아갈 때 거기 낙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 세트에 그 집에 한글이 적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할 줄 알았잖아요. 한글이 굉장히 낯선 도시에 그 한글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아까도 그 제이님께서 왜 LA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LA만큼 굉장히 인종적으로 혼종적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LA도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되지 않나요? 아마 메트로폴리스일 거예요. 지금은 서울만큼이나. 그런 것들의 이미지가 아마 미래에서의 그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을까? 아마 이 당시에는 좀 어떤 생각을 드냐면 80년대 안팎이었을 때 LA 분위기는 지금과 또 달랐을 거예요. 그러겠죠. 왠지 그거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LA인가 서부 지역에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찍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찾아보면서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기 때문에 그 네이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001편 중에 이 영화가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좀 특이했던 게 이 영화를 되게 분분한 해석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이게 종교적인 영화다?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두 분은 계속 디스토피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영화에서 대체 유토피아라는 것이 있는 걸까? 만약에 종교적인 영화라면 그렇게 해석한 분이 있으니까 그런 영화라면 뭔가 구원의 그런 주체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보신 분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구원? 생각해보진 못했어요. 구원의 모티브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누가 구원의 역할을 담당할까? 라고 하면은 특별히 등장하는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그 리플링 커트의 창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타이렐 박사가 나오죠.
요즘에 그 개봉했던 그 블레이드 러너 2047도 보면은 거기에 유사한 주인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타이렐 박사라는 사람이 어떤 신적인 인물, 하느님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뭐랄까 어떤 구원의 모티브를 갖다 풍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수명이라는 게 인간처럼 만든 리플리컨트조차 수명이 4년밖에 안 되고 그 4년을 더 늘릴 수는 없다. 물론 여기서 예가 나오는 게 아마 아까 얘기했던 누굽니까? 네이첼이라는 자기 조카로 소개하는 리플리컨트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죠. 이 영화는 그 네이첼이라는 그 리플리컨트가 나중에 데커드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한 정보는 요즘 개봉했던 블레이드 러너 2047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영화적인 설정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이를 낳다 죽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원래는 리플리컨트가 복제 인간이기 때문에 아이를 갖다가 생산할 수 없는데 아이를 생산한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비밀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모티브는 없죠. 여기서는 그렇게 모티브가 구원의 모티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르게 본 게 여기서 로이라는 리플리컨트가 타이렐 박사라는 창조주를 죽이잖아요. 예, 죽여요. 네, 예. 그게 오히려 이 영화를 종교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기보단 종교의 파괴까지 벌어지는 진짜 멸망의 징조라고 할까? 그걸 드러내고 있다고 우선 봤고 저는 이 영화에서 분명히 구원의 주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 블레이드 러너인 데커드가 리플리컨트들을 죽이면서 인류들을 구원하는 거죠. 위험에서 아무튼 빠져나오게끔 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결국엔 데커드는 실패하고 말거든요.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한 모티브가 데커드가 로이를 쫓는데 나중에는 로이가 데커드를 쫓는 걸로 바뀌어요. 상황이 역전이 되는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데커드가 로이를 사사람으로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로이가 데커드를 놓아줌으로써 자신의 또 생을 마감함으로써 인류가 구원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복제 인간이 인류를 구원해준다는 점에서 이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점이 되게 절망적으로 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철학적이면서도 되게 진짜 완전히 컬트적인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 영화가 계속해서 회자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그럼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영화를 굳이 종교적으로 읽을 필요는 없고 철학적으로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구원이라는 모티브는 이미 창조자 내지는 어떤 신이라는 게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읽고 싶진 않거든요. 아까도 이제 리플리컨트와 인간이 대비가 되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전치가 되죠. 아까 여러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노이가 데커드를 또 구해주고 아까 노이가 자신의 창조주인 타이렐 박사를 갖다가 눈을 이렇게 죽여요. 눈을 갖다 눌려가지고 지압으로 악력이 좋으시네. 지압으로 죽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게 중요하게 등장해요. 여기서 눈이라는 게 시각적인 게 왜냐하면 이 영화의 도입부를 보시게 되면은 밤에 그 LA 전경을 보여주면서 또 같이 등장하는 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눈의 이미지예요. 눈동자 이미지. 어떤 시각이거든요. 이 블레이드 러너에서 가장 중요하게 리플리컨트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요? 눈을 갖다가 관찰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미세한 반응을 갖다가 체크하면서 인간이다,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블레이드 러너가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눈이라는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나 리플리컨트가 구별이 안 돼요. 이게 인간인지 인간이 아닌지.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종교적인 모티브보다는 철학적인 모티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구별이 안 되는데 과연 아까 노이라는 그 리플리컨트, 아까 또 네이첼이라는 리플리컨트를 리플리컨트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인간이라고 치부해도 인간이라고 간주해도 전혀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시각에 대한 강조가 계속 인간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는 점에서 되게 종교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눈을 눌러서 죽이는 것도 그렇고 눈의 반응을 보는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의존하는 게 사진의 모티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막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우리가 그냥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간의 무용함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신의 관점에서 진짜 인간의 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되게 강조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을 통해서 그걸 오히려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긴 그래요. 여기서 보면 리플리 콘트가 굉장히 강박적으로 기억에 집착하거든요. 근데 기억을 갖다가 집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게 사진이에요. 사진. 시각적인 사진이거든요. 아까도 그 타이렐 박사가 그 데코드한테 소개해줬던 네이첼이라는 인물이 이 극 중에서 보면은 나중에 데코드를 찾아와요. 자신은 정말 인간이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어릴 땐 이랬고 저랬고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데 그것도 참 이상하죠. 기억이라는 게 주로 시각적인 것에만 의존해서 자신의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도와주는 걸로 내밀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이 영화는 다른 감각이 삭제가 돼 있어요. 뭐 촉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밖에 우리가 다른 오감의 시각을 제한 4가지 감각들이 다 삭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인간과 대비되는 리플리 콘트가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있어요. 특히 이 시간적 배경이 1982년도에 근미래는 2019년도였는데 우리의 또 뭐 근미래 다른 미래에 있어가지고 요즘에 뭐 로봇이라든지 뭐 휴머노이드라든지 내지는 뭐 사이보그라든지 이런 존재가 등장했을 때 과연 우리는 인간됨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라는 뭐 질문을 던지는 뭐 그런 영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렇고 뭔가 눈으로 확인해야지 진짜라고 믿는? 약간 되게 근데 단순한 거잖아요. 내 눈앞에 보여야지만 진짜라고 믿는 게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뭔가 반성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까 여루님이 컬트적인 느낌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느낌이 어떤 부분에서 느껴지는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그 LA 전경도 마찬가지고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로이랑 로이였나? 타이렐 박사가 있는 공간인가? 거기에 되게 이상한 인간도 아니고 인형도 아닌 뭔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소품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막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계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보면서 스탠리 큐브릭 진짜 많이 생각났거든요. 시계태우 오렌지가 진짜 많이 생각났어요. 거기도 되게 완전 컬트적이잖아요. 그런 되게 비슷한 오브제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 영화가 되게 많이 떠올랐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게 그게 되게 펑크적인 느낌이더라고요. 그 예전에 70년대에 유행했던 약간 기성세대에 막 되게 반발하고 가치체제에 되게 반항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되게 유행한 펑크 패션인데 그게 70년대에 유행했는데 2019년을 재현할 때 그걸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되게 시각적인 폭력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고 소품들은 가만히 있는 건데 그게 저한테 되게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년의 이미지가 지금 2019년이 앞으로 오겠지만 그 이미지랑 얼마나 유사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가치체계를 전복시키고 이 가치체계의 폭력성을 폭로해야겠다라는 수단으로서 되게 펑크적인 느낌? 컬트적인 요소들을 리들리 스콧 감독이 끌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요즘에 그런 한국 영화만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영화를 보면 되게 인간의 그 육체를 되게 전시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리플리켄트처럼 그냥 뭐라고 하지? 그냥 뭔가 영혼 없는 물건으로 사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들어맞는다는 건 아닌데 뭔가 그런 영화의 느낌을 생각해보면 되게 사유가 깊게 이분이 감독님이 영화를 만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원작은 필립 K. 딕 SF 작가로 유명한 그 필립 K. 딕의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꾸는가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했대요. 1968년도고 실제로 영화 크레딧에 이 필립 K. 딕의 크레딧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원작 소설가는 거의 내용이 같지가 않죠. 아마 이때 그 시나리오 작가가 거의 다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립 K. 딕의 이 소설가 저작권을 맺었고 실제로는 이 필립 K. 딕이 원작과 이 영화가 달라서 굉장히 좀 기분 나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그 에디터 이 편집본을 보고서 굉장히 기대한다고 그 오히려 시나리오 작가 내지는 영화 관계자들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극장판이 나왔을 때는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품은 블레이드 러너라는 이 블레이드가 뭔가요? 블레이드가 뭘까요? 이게 그 칼날이잖아요. 러너라는 건 달린다는 거기 때문에 칼날 위에서 달리는 사람을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블레이드 러너라는 제목도 그 제목이 쓰인 원작이 되는 그 작품도 이제 저작권을 갖다가 사가지고 이렇게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블레이드 러너라는 제목도 굉장히 좀 중의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칼날에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달리는 게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무당. 많잖아요. 어떤 그 선 위에서 좀 바둥바둥 거린다 그런 느낌이 확 와요. 그래서 이 영화가 보면은 아까도 그 밤의 이미지 내지는 비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뭐 컬트적이다 내지는 뭐 사이버펑크 펑크적이다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갖다가 빛내주는 게 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은 생각나는 게 네온사이드밖에 없거든요. 이 처음에 등장할 때 아까도 전광판에 그 기모노 입은 여성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게 LA? LA라고 하면 굉장히 미국적인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적인 것이 막 등장하고 아까도 일본적인 음식, 예, 아까 예, 생선 초밥에 이렇게 밥 먹는 장면, 그 다음에 뭐 국수를 먹는 장면.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블레이드 러너 2047에도 똑같이 그런 모습들이 재현이 되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그 게임 회사가 있나요? 그 80년대 당시엔 아딸이라는 전자게임, 이게 오락게임의 그 광고 간판도 이렇게 막 등장하고 하거든요. 아마 2047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딸이라는 그 오락 게임 회사.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펑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보면 아까도 그 소설가 원작자분께서 처음 작품 극장판을 되게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이 영화에 대한 결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영화 버전마다 되게 평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감독판으로 만든 거를 그 전에는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가 감독판으로 만든 걸 또 엄청 이게 진짜 영화지 약간 사람들이 이랬다가 그 힘에 입어가지고 또 파이널 컷을 개봉했다는 게 되게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영화 제작하는 거 입장에서.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결말을 가지고 있는지 이 영화들이. 혹시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오히려 극장판을 이제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럴 거예요. 네, 저도 파이널 컷밖에 못 찾았어요. 네, 종종 보면은 예전에도 제가 보니까 EBS 이게 무슨 코너인가요? 이게 영화를 종종 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 EBS에서는 그 기준이 극장판이래요. 예, 그래서 EBS에도 그때 이 영화를 보여줬을 때는 블레이드 러너 극장판으로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MBC 주말의 명화에서 더빙판으로 봤거든요. 그때 이제 극장판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정말 이 네이처가 데코드가 차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밤이 아니라 낮이 나왔던 것 같아요. 화창한 낮에 저 멀리서 위에서 아래로 그 차가 도로를 갔다가 달리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나레이션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해리슨 포드에. 실제로 이제 이 영화에 대한 뭐 후기나 뭐 이런 위키나 이런 항목을 보시면은요, 그 나레이션을 갖다가 또 여기 또 주인공 누굽니까? 해리슨 포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후반에 그 편집해서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투덜투덜 거렸대요. 영화 제작 끝난 뒤에 이제 이 영화를 갖다가 제작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좀 어둡고 흥행적인 요소가 없고 좀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그 해피엔딩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집어넣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화 감독인 리들리 스콧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80년도에 개봉되고 2007년도에 뭐 파이널 팟 중간에 92년도, 그러니까 10년 정도 뒤에
자신 또 감독판이라고 편집해서 냈겠죠. 그 투덜투덜한 결말에 대사 말고 이 영화 속에 있는 명대사 같은 거 있나요? 나중에 본 척하려면. 그 마지막에 로이의 독백, 그러니까 죽기 전이죠. 이제 걔 뭐냐 데커드를 놔주고 이제 하는 독백이 굉장히 긴 독백이 등장하는데 그게 되게 명대사로 꼽혀요. 근데 거기서 무슨 대사가 있죠? 그 빗속의 눈물인가? 빗속의 눈물처럼 뭐 네. 내리네 뭐 이렇게 눈물이 빗속에 내리네 뭐 네. 이런 시적인 표현이 네, 있는 것 그런 같아요. 시적인 표현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게 그 로이라는 배우가 맡은 배우가 애드립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감탄한다는 점에서 뭔가 이 영화가 높이 평가받는 게 여러 번 수정을 거친 감독의 능력도 있지만 이 명대사 애드립 한 번으로도 엄청 호응을 받잖아요. 그래서 영화 제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노이라는 인물 그 배우가 노이를 맡은 배우가 영어권 출신의 배우가 아니래요. 그 북유럽 네덜란드 배우래요. 그러니까 본토가 자기가 네이티브 스피커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감독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이 대사를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어디 원작이 되는 문학 작품에서 그걸 응용한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정도 시퀀스에서 보면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갖다가 노이라는 리플리컨트가 뛰어넘거든요. 그때 흰 비둘기를 안고 뛰어요. 근데 이것도 그 노이를 맡은 그 배우의 아이디어래요. 이 로이라는 분이 너무 이 영화를 시적으로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하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 작품에 애착도 있고 그 인물에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런 대사라든지 소품이라든지 근데 그게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영화 속에서 갑자기 데커드를 막 추적하는데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바쁜 와중에. 그런데 흰 비둘기가 어디서 날라와서 그 비둘기를 안고서 뛰고 노이가 그 시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 데커드한테 어쩌고 자신이 보았던 것들 수레하면서 눈을 감으면서 죽거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비둘기가 팍팍 날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그 장면에서.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가장 인간다운 그 캐릭터로 나오는 인물이라고 봤을 때는 노이라는 캐릭터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노이라는 캐릭터가 왜 데커드를 살려줬을까? 그냥 죽게 내버려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의 주인공이 다르다. 약간 이런 표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주인공은 해리스 포드인데 해리스 포드가 이미 이 작품 이전에 어떤 작품이었나요? 그러니까 스타워즈. 그 다음에 또 인디아나 존스로 이미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되었던 그 시점에서 이 영화는 그 당시에 굉장히 흥행이 실패한 영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영화에 대해서 해리스 포드가 굉장히 또 자신의 필모그래피에서 좀 뿌듯해하는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감독이든 배우든 계속 말을 바꾸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흐름에 따라서 영화도 맞아. 바뀌고 자기의 생각도 바뀌고. 맞아, 그런 거. 근데 이 영화는 정말로 컬트로 남았잖아요.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2047에까지 지금 해리스 포드가 또 등장하게 되니까 배우 입장에서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82년도고 거의 35년 만에 후속작이 나온 거잖아요. 굉장히 느낌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이 제작에는 제가 알기로는 리들리 스콧도 제작자로서 참여를 했고 굉장히 애착이 가는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블레이드 러너 2047은 또 흥행이 실패했을까요? 저는 이거 찾아보다가 준비하다가 위키인가 거기에 되게 명장면이라고 해서 클립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그때는 누군지 몰라가지고 몰랐는데 그 로이가 놓아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비 오는 배경인가 거기서. 근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이번에 개봉한 그 블레이드 러너 시리즈의 그 여자로 나오는 로봇 있잖아요. 그 박사 밑에서 일하는. 그리고 그 주인공분께서 이름도 생각난다. 주인공분이 그 여자 로봇을 죽여요. 그러니까 놓쳐가지고 그냥 죽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랑 되게 유사한 거예요. 그냥 구조 같은 게. 근데 이 블레이드 러너 파이널 컷 버전에서는 로이가 레커드를 살려줬다는 것 자체가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사람 인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개봉한 영화보다 이 영화가 더 유토피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특이한 것 같네요. 분명히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오랜만에 이 작품을 다시 블레이드 러너를 파이널 컬러 보는데 어떤 관객은 특히 요즘 세대에서 볼 때는 굉장히 80년대의 CG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드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영화가 그때 그 당시 관객들한테 굉장히 전위적인 영화였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입소문과 입소문이 타서 감독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실수를 지우려고 감독판 만들고 또 10년 지나서 또 파이널 컷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10년 지나서 2007년도에 파이널 컷이니까 2017년도에 드디어 또 블레이드 러너 2047 후속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 리들리 스콧의 어떤 집념 내지는 좀 똥꼬집 뭐 이런 것도 좀 있죠. 게다가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리들리 스콧 감독이 거의 80에 가깝거든요. 얼마나 영화 작품을 갖다가 만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은퇴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영화는 한 번 정도 볼만한 영화죠. 저는 되게 이 영화 보면서 당대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던 게 저도 80년, 70년대 이런 영화를 보긴 보잖아요. 많이는 보진 않았지만 근데 보면 저는 거의 다 입소문을 탄 영화, 책에 나온 영화, 많이 언급되는 영화들을 보기 때문에 거의 다 명작들이라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졸작들이나 그냥 평범한 작품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비교 선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시대상에 이 영화가 나온 게 되게 대단한 거구나 이런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레이드 러너를 이번에 다시 보면서도 이 영화가 뭐 촌스럽다 이렇게 느끼진 않았지만 이게 왜 명작이지? 약간 이런 의심이 있었거든요. 저는 80년대 작품 되게 좋아하는데 큐브릭 작품을 너무 좋아해서 그거랑 괜히 비교되면 난 이게 더 좋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만 생각되지 이 작품이 너무 뛰어난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서 당대 경험이 진짜 중요하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제가 볼 때는 관객의 반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살린 건 감독의 어떤 이런 노력보다도 관객의 어떤 반응? 결국에 관객의 평가가 이 작품을 갖다가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아까 컬트로 만들었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요즘 보시는 영화들 중에 어떤 영화가 나중에 이렇게 희자될지 모르죠. 컬트로서. 그렇게 보면은 왜 이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니까 보면은 뭐가 있는 거 아닐까? 이게 영화라는 게 굉장히 집단적인 체험이잖아요. 극장에서 한 화면을 갖다가 본다는 게 그렇게 몰입해서 볼 기회가 없거든요. 요즘에는 아까도 제가 인터넷 뭐 이런 거 얘기 드렸는데 집에서 영화를 TV나 데스크탑에 그 모니터로 보게 되면 자꾸 딴짓거리 하게 돼요. 근데 극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이미지나 뭐 사운드에. 요즘에 개봉한 영화를 많이 봐야겠네요.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영화를 드디어 평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구나. 저희가 이 영화를 볼까 말까 아니면 본 척할까를 판단해줄 시간이 왔는데요. 영화 필름 필터링 시간이 드디어 왔는데 영화를 추천해주신 세미님보다 저는 여름님의 추천 받아가지고 본 여름님의 의견이 더 궁금하네요. 저는 이번에 블레이드 러너를 좀 제대로 처음 보면서 느낀 게 이 영화가 진짜 SF의 시초고 이 블레이드 러너라는 작품을 빼고서 SF 장르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후 영화들이 계속 블레이드 러너의 영향을 받았고 계속 변주해서 조금씩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 마지막에 로이의 독백 그 약간 설명충스러운 그런 시적인 대사들도 점점 변주해가면서 좀 짧은 단어나 문장으로 변하면서 I'll be back 이런 식으로 SF 장르에서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SF의 시초라는 점에서 볼만한 가치가 있으나 SF의 매니아가 아니라면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이 변주되어 있기 때문에 다 파편화되어서 조금씩 블레이드 러너의 모습을 띈 장르의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화들을 충분히 즐기셨다면 굳이 찾아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세미님은 이 영화를 어떻게 필터링 해주실 건가요? 제가 이 영화를 갖다가 선택했을 때는 저희 어린 시절의 추억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더빙판으로 봤었고 말 그대로 결말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이렇게 컬트의 지에 오른다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컬트로 볼지 안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컬트를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블레이드 러너가 분명히 아까 여름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SF 영화나 또 다른 SF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큰 영향을 끼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1980년대 후반인가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아키라 뭐 이런 것들에서도 블레이드 러너의 이런 영향들이 보이고요. 아마 1980년대 초반에 나왔던 SF, 뭐 뉴로맨서 이런 것들의 분위기와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80년대는 분위기가 어땠을지 잘 모르죠. 그 시절을 갖다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살아왔겠지만 너무 어린 시절이라 뭐 80년대 기억나는 음악이라고는 디스코? 약간 아까도 이제 복고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낙관과 더불어서 좀 비관이 교차하던 시점. 일종의 이행기 아니었을까? 저는 오히려 요즘에 이 영화를 보면 그 사람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불안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욕망을 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도 좀 그런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달라가지고 저는 고민이 많이 되네요. 왜냐면 정말 이 영화, 이 코너 개편하면서 해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본 척할까 볼까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을 같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듣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항상 어떤 영화를 볼지 안 볼지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나눔으로 인해 저희가 이렇게 활력이 있게 영화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메일 혹은 트위터 계정으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영상 해부학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